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죠. 하지만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달라진 건 우리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1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사유리입니다. 15년차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일본의 현재를 기록하는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부야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한국어가 들립니다. 카페에선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쇼핑몰엔 한국 브랜드들이 가득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제 조카 유카는 이런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소니의 5배에 달했고 현대차는 도요타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우리의 2배. 숫자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킨 그곳으로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환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5분 만에 저는 이미 버스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의 교통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길.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오사카 여행 다녀왔는데 현금만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했다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마주친 결제 시스템, 행정 서비스, 교통체계.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수용성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카페에서 QR코드로 주문하시는 모습, 80대 할아버지께서 키오스크로 식사를 주문하시는 모습. 이런 광경이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랬습니다. 워크맨이 세상을 바꾸고 전자제품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택했고 혁신 대신 현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이대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청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도쿄에서도 서울에서도 출근길의 모습은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지갑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는 모습이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문득 도쿄역에서 매일 아침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제가 인터뷰한 직장인 김민수 씨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25년인데.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당연한 일상이 된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고르는데 잠시 망설였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세요. 여기 역은 복잡해서 나도 매번 그렇게 찾아요. 75세라고 하신 그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에게 카카오페이로 용돈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고정관념은 무너져갔습니다. 거리의 포장마차에서도 전통시장의 작은 가게에서도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QR코드가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급하게 우산을 사면서도 길거리 음식을 사면서도 현금을 만질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쿄의 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현금만 받습니다. 특히 작은 가게들은 더욱 그렇죠.
신용카드를 받는 것조차 꺼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현재에 만족했던 걸까요? 점심시간, 한 푸드코트를 찾았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이제 일본에서도 흔한 광경이지만 여기선 뭔가 달랐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거든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편리한데요? 옆자리의 대학생은 제 감탄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나요? 전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것 같은데. 그의 말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과거형인지도 모릅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스마트폰에 방문증이 자동으로 발급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제가 방문하기로 한 층을 자동으로 인식했고 사무실 문은 제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종이로 된 방문증을 사용하고 도장을 찍고 팩스를 주고받는 것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제 앞에 손님이 물건을 놓고 그냥 나가더군요. 깜짝 놀라 알바생을 쳐다봤더니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분은 등록된 얼굴이라 자동으로 계산돼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혁신이구나. 지난 15년간 우리는 안정성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이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일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였고 불편함을 참지 않는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침 일찍 찾은 서울의 한 스타트업 거리. 도쿄의 출근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사이로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죠. 마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제 가이드가 된 한국창업진흥원의 김 과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 지난해 1,500개의 새로운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중 많은 기업이 실패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김 과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곳 테헤란로의 역사는 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 대신 혁신을 선택한 것이죠.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실패라. 이 단어를 들으며 저는 일본의 청년들을 떠올렸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가능한 한 위험을 피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난해 도쿄에서 만난 한 대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업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실패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스타트업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시간임에도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스타트업 대표 박지훈 씨. 그의 명함에는 벌써 세 번째 창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완전히 실패했죠. 두 번째는 그럭저럭 망했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아요. 그의 첫 번째 도전은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았죠. 물론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실패 기업인 재도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죠. 두 번째 도전은 1년을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도 좀 났어요.
하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작았죠. 그래도 이 경험 덕분에 시장 조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제 15명의 직원을 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냐고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도전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국의 창업 지원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청년 창업 지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청년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제도전 기업인을 위한 재기 지원 펀드, 그리고 수많은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털.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패 기업인 제도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패한 창업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였죠. 일본과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제 질문에 창업진흥원의 김 과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이라 부릅니다.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죠. 오후에는 서울 시내의 한 창업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35세였던 것이 2023년에는 27세로 낮아졌다고 하네요. 더 젊어질수록 더 과감해집니다. 그들에겐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한하죠.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지원금, 사무실 공간 무상 제공, 세금 감면 혜택,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으니까 도전하세요. 젊으니까 실수해도 됩니다. 창업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센터 내 한 공간이 술술펍으로 변신했습니다. 창업가들의 네트워킹 모임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창업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패담이 웃음거리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격려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어요. 당연하죠. 그 시대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안정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3년 기준 대기업 공채 지원자 수는 5년 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반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작은 성공이든 큰 실패든 모든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3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40대 창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통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20대 중 창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4%. 반면 한국은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창업 의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고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의 차이였으며 젊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차이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 되고 실패는 곧 무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달랐던 가치관을 보았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며 도전은 젊음의 특권이고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런 도전 정신은 단순히 창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문화, 그리고 세계를 향한 그들의 도전. 이것이 바로 제가 다음으로 주목한 지점이었습니다. 서울 한류 콘텐츠 진흥원에서 만난 미국인 바이어의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때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한국 웹툰과 드라마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지금 세계는 한국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이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진흥원의 자료실에는 흥미로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오른 한국 콘텐츠는 32편. 반면 일본은 8편에 그쳤죠.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본스럽죠. 반면 우리는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해 다국어 자막을 준비하고
촬영 현장에선 해외 수출용 영상을 따로 촬영하며 편집 과정에서도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문득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일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만듭니다. 그 자부심 가득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한계처럼 들리네요. 우리도 한때 그랬습니다. 한류진 흥원의 박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IMF 이후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답은 명확했죠. 그들의 선택은 과감했습니다.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콘텐츠는 과감히 포기. 해외 시장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글로벌 마케팅 예산 대폭 확대. 특히 놀라웠던 건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가장 큰 지원군입니다. 한 게임 회사 임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할 때 정부는 현지 법률 자문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심지어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도 주선해주죠. 반면 일본은 도쿄의 한 게임 회사 관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진출요? 글쎄요.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차이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웹툰의 해외 수출액은 지난 5년간 10배 증가. K-팝의 글로벌 매출은 매년 50% 이상 성장. 한국 게임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 비결이 뭐냐고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계 시장의 반응을 체크합니다. SNS 반응, 유튜브 댓글, 해외 팬들의 피드백. 모든 것이 우리의 다음 콘텐츠에 반영됩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팬미팅 소식, 브라질 팬들의 커버댄스 영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청률 데이터.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우리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번역 시스템, 메타버스 기반의 글로벌 팬 커뮤니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도쿄의 아키하바라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세계 팝컬처의 성지였던 그곳이 이제는 향수 어린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안정을 선택했으며 국내 시장에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꿈꾸었고 변화를 선택했으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그들의 행정 시스템입니다. 모든 혁신의 시작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라 부르는 곳이죠. 아침 9시 막 문을 열었는데도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도쿄의 동사무소라면 이맘때쯤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을 텐데. 아, 민원 서류는 굳이 방문하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한 직원이 들어서는 노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주 도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을 떼기 위해 1시간을 기다렸던 일. 도장을 깜빡 잊어서 다시 집에 다녀와야 했던 일. 각종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느라 헷갈렸던 기억들.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거의 방문 안 하세요. 옆에서 민원 안내를 하던 직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들이 많이 거부감을 가지셨죠.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편리해하세요. 제가 방문한 그날도 동사무소는 특별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출력했고 이사신고는 앱으로 미리 신청해두고 확인만 하러 왔으며 각종 증명서는 무인 발급기에서 뚝딱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어떤가요? 그들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도장이 필요하고 종이 서류가 필요하고 대면 신청이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더니 곧바로 민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3분도 걸리지 않았죠.
이게 바로 정부24 시스템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소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약 5천여 종의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다. 90% 이상의 민원이 방문 없이 처리되고 있죠. 숫자로 보는 차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원 처리 시간. 한국 평균 5.2분 대 일본 평균 27.3분. 전자민원 이용률 한국 92% 대 일본 18%. 종이서류 사용량 한국은 2015년 대비 85% 감소, 일본은 15% 감소. 변화의 시작은 IMF 위기 때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죠. 그 선택은 대담했습니다. 1999년 전자정부 프로젝트 시작. 2002년 모든 행정 서류의 디지털화 완료. 2010년 스마트폰 기반 행정 서비스 도입. 2020년 AI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가장 큰 도전은 공무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이 부장의 회고였습니다. 기존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서울시청의 디지털 혁신관을 방문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서울시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통 상황, 대기 오염도, 전력 사용량, 상수도 누수 현황.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쿄도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안내하던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게 행정의 존재 이유니까요. 도시 곳곳에서 이런 혁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은 단순히 버스 도착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주변 시설 안내, 심지어 분실물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죠. 길거리의 쓰레기통은 IoT 센서가 달려 있어 적정량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수거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신호등은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이 조절되었고 가로등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밝기를 높여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 스마트도시 담당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도쿄도 물론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도쿄도청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었죠.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반면 서울시의 공무원은 달랐습니다. 실수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게 두렵진 않아요. 빠르게 수정하면 되니까요. 이 차이가 바로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격차의 원인이 아닐까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다 변화의 기회를 놓쳤고 안정을 선택하다 혁신의 동력을 잃었으며 현재에 만족하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서울에서 들었던 이 말이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취재 마지막 날 숙소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2주간의 취재 영상을 편집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제가 봤던 서울의 야경이 25년 전에는 어땠을지.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때 거리는 어두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별을 보았나 봅니다.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건 디지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었죠. 서울 스타트업 허브에서 만난 김민수 대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IMF 시기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회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고 실패했고 온라인 교육을 시도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창업가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죠. 실패요? 그건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저희 세대가 걸어온 길이 지금 청년들에게는 지도가 되는 거죠. 노트북 화면 속 서울은 반짝였습니다. 테헤란로의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창업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할머니, 전자정부 시스템을 자랑스레 설명하는 공무원, 3번의 실패 끝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20대 대표. 서울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한 달 전, 도쿄의 제 책상에는 수많은 팩스 용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금을 찾으러 ATM에 줄을 섰고 도장이 없어 허둥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안정? 전통? 아니면 그저 변화가 두려웠던 걸까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열정, 변화를 주도하는 정부의 과감함,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개방성,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눈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장인 정신으로 대표되는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이웃나라의 성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작할 용기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NHK의 현장 취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